네. 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목이 성과 생명에 대한 세상의 반생명적인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반생경적인 이데올로기의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 조절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어떤 이제 반성경적인, 반생명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공격들이 계속 있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인구 조절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이 돼서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국제적으로 3번 확산이 되는지, 네,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네, 국제 기구를 통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아주 매우 위험한 기구, 원래는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이 유엔이라는 기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인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은 이제 이런 반성경적인, 반생명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엔을 굉장히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왜곡된 상황이고,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오늘 유엔 국제 협약들, 그리고 위원회들의 어떻게 보면 반생명적인 움직임, 그리고 여러 국제 대회들 몇 가지, 그리고 국제 기구들 몇 개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반생명적인 흐름이 있음과 동시에 당연히 네, 이런 반생명 문화에 저항하는 그런 국제 단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저항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저희들이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이 반생명적인 이런 문화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쌓아 나갈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도표인데요. 일단 이데올로기라고 하면은 솔직히 반성경적인 이데올로기 하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앞에다가 더 큼직한 거를 더 서양의 역사를 한번 제가 훑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 자르고 찰스 다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반성경적인 흐름이 창세기 3장부터 일단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고대 문명을 통해서 중세 시대를 통해서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계속 흘러오고 있었거든요. 종교 개혁 때는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였습니다. 내세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고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큰 나머지 구원을 사고 팔기까지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곳을 간다. 진리라는 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중세 시대에는 그나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 그것을 죄와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왜곡을 시키는 사람이 있었죠. 그걸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면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드러난 게 바로 종교 개혁이고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도 결국은 종교개혁의 반작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르네상스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간 거고, 종교개혁은 하나님, 본질, 그렇죠,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지금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종교개혁의 어떤 흐름도 있지만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계몽주의, 그리고 뭐 합리주의, 경험주의, 뭐 그런 흐름들이 막 이제 보이거든요. 인간이 계몽이 됐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간이 더 많이 똑똑해져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이 세상이 둥글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대륙이 발견이 됐고,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몽주의와 종교 개혁의 어떤 합작품으로 이제 등장한 게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게 미국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커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시기를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멀리 계신 존재. 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이제 꺼려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계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신은 없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 세상이 그냥 어찌어찌 만들어진 거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거를 누군가가 창조를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뭔가 그럴듯한 과학적인 언어로 이제 주장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꺼려하던 사람들이 찰스 다윈이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게 그냥 혹해서 넘어갔던 거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 때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찰스 다윈 전과 후로 나뉠 수 있어요.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시각이. 네, 그래서 찰스 다윈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무신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마르크스가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흐름 속에서 프로이트가 등장을 합니다. 20세기에는 19세기 후반 20세기에는 프로이트가 왜 위험한 인물이냐면 그 사람은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육적인 영역에 집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 네, 성을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이제 정의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인간은 누구냐, 어떤 존재냐, 욕망이 넘쳐나는 존재다. 그것을 억압하고 누르고 해서 조절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다. 굉장히 육적인 거에 집중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완전 인간의 우리의 사고에서 완전히 그걸 없애버린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동시에 또 니체라는 사람이 이제는 대놓고 신은 죽었다라고 그냥 대놓고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20세기 들어와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이 보이는 거에 집중을 하고 완전히 그 사고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를 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화 막시즘, 뭐 페미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것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페미니즘이나 젠더 이데올로기나 이런 모든 흐름들이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불평등을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냐, 이 불평등을 해결을 함으로 해서 그런 걸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내놓은 대안은 뭘까요? 해방입니다. 해방, 해체, 기존의 거를 뒤집어 엎고 해방을 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래서 페미니즘은 남녀의 불평등을 없애려고 여성의 해방을 외친 자들이고,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의 구별, 성구별 자체가 불평등이라는 겁니다. 왜 그거를 굳이 구별을 하냐는 거죠. 이 사람 모든 성별 구별을 해체를 함으로 해서 진정한 유토피아, 진정한 평등한 세상이 올 거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 주창자들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동성애가 용인이 되는 것이죠. 네, 동성애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이게 성 자체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고 뭔가 모든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결과로서 드러나는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미니즘, 젠더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흐름 속에서 인구 조절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인구 조절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어떤 정말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인간, 귀한 고귀한 인간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산하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반생명적인 아이가 어떤 생명이 탄생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움직임들, 그런 방해하는 움직임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진화론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적자 생존, 생존 경쟁, 많이 들어보셨죠?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삶을 사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로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고등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에서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육적인 동물입니다. 동물. 좀 사고를 할 수 있는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화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화론에서 파생돼서 만들어낸 학문이 바로 우생학이죠. 네, 우생학이라는 것은 우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개량을 해서
인류의 질을 좀 더 향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학문을 우생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 제가 이제 써놨는데 이 사람들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개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개량을 할 수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개량을 하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어떤 유전자는 줄이고 어떤 유전자를 일부러 많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 줄이는 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태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임신이 됐으면 이제 출산이 되지 않도록 막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생학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낙태 그리고 피임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생학의 한 방법이죠. 우생학을 이제 세상에 퍼뜨리는. 네, 그래서 그 당시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식민지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우생학이 어떻게 보면 식민지배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정당화한 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생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한국인들은 열등한 유전자였던 거예요. 일본인들은 훨씬 우월한 유전자였고, 그러니까 우월한 유전자에 의해서 열등한 유전자가 지배를 당하고 어느 정도 조절을 당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살, 유대인 대학살, 그렇죠. 그 나치 어떤 그런 유대인 대학살, 히틀러를 통한 유대인 대학살도 결국은 이제 우생학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나타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런 인종을 완전히 말살을 시켜야 인류의 전체적인 질이 향상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히틀러는 우생학자였고 진화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누구죠? 그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전에 한 600만 명의 유대인을 말살하기 전에 장애인들을 대대적으로 한 600만 명을 또 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나서 2차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생학자들은 다 백인들이거든요. 네, 우생학자들은 백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우월한 유전자는 백인 유전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색인종이나 그런 가난한 종족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이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죄인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열등한 유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게 우생학자들의 어떤 그 인구 조절, 그래서 인류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바로 신멜서스주의인데 멜서스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인구가 너무 많이 폭발을 한다라는 것이죠. 19세기에 실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인구가 실제 너무나도 이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제 멜서스가 이제 문제점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착안을 합니다. 근데 인구가 폭발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누가 먹여 살리냐는 거죠. 그럼 식량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구가 이렇게 폭발하면 식량이 부족할 거다. 그렇게 식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는 인구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멜서스주의자들의 이제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산화제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그 마가렛 쌩어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산화제한 운동가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인구 조절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슬라브, 라티노, 유태인 이민자들, 특히 흑인들은 인간 잡초다. 철저한 우생학자, 인종차별주의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멸되어야 한다, 조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이제 최초 이제 산화제한 진료소를 개업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낙태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감옥에도 좀 감옥살이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념은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30년대에는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인종차별 정책,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의 수를 줄이는 그런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니그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흑인들의 수를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줄이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산화제한 연맹이라고 아예 큰 이제 기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름이 가족계획 연맹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그거를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52년도에 국제 가족 계획 연맹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61년도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1년도에 그러면서 62년도부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밀레니엄 계획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가족 계획에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가족 계획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유엔에서 유엔 인구 기금이라는 하나의 국제 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구를 조절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기구입니다. 유엔 인구 기금이 우리나라의 90몇 퍼센트의 이상 92% 정도의 재정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우리나라 가족센터를 짓고 낙태 시술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피임 시술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근데 유엔 인구 기금의 그 돈은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죠. 그들이 직접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일단 유엔 인구 기금과 그 뒤에 WHO 이게 다 유엔 기구거든요. 그리고 유니세프, UN 안에 있는 인터내셔널 칠드런스 펀드거든요. 아이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기구. 이런 유엔 기구에서 돈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엄청난 이제 재정을 지원을 하는 재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재단이 바로 록펠러 재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록펠러 재단 실제 그 새벽 11조를 냈다고 하는 그 록펠러 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지금 3대째 지금 현재 모든 재단 록펠러 관련된 재단은 지금 인구 조절의 선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포드나 이제 모든 그런 재단들 우리가 아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재단들이 다 지금 인구 조절에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인구를 조절한다라기보다는 이들이 인류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 자체가 줄어져야 된다. 지금 한 70억 명인데 한 7억 정도, 10억에서 7억까지를 줄여야 인류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다라고 실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글로벌 리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돈을 이제 유엔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인구 조절 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록펠러 재단, 그다음에 포드 재단, 자동차 포드의 그 포드 재단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 국제 가족 계획 연맹의 초대 이사입니다. 그다음에 윌리엄 게이츠는 빌 게이츠의 아버지, 역시 초대 이사이고요. 그다음에 켈로그, 그 시리얼 켈로그입니다. 이 사람은 애시당초 인종 개량 재단이라고 아예 설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인구 조절에 대한 엄청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카네기, 그 카네기 홀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카네기 홀의 그 주인 카네기. 네, 록펠러가 이제 제일 큰 부자였다면 두 번째로 큰 부자가 바로 카네기였거든요. 그 카네기 연구소, 아예 연구소를 또 하나 차립니다. 그래서 우생학 기록 보관소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우생학에 엄청난 이제 돈을 이제 재정을 지원을 했죠. 그 다음에 게이츠 재단, 지금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현재 그 게이츠 재단에서 인구 조절을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백신 개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자궁경부암 그런 예방 그런 그 주사도 그 안에 실제 임신이 되지 않도록 그런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나중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실제 이게 자궁경부암을 실제 정말 막아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임신이 되지 않도록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실제 백신 자체가 사람을 살린다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조절을 하는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앞에는 이제 게이츠가 굉장히 선두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JP 모건이 이제 금융계의 거구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전 모든 유생학 단체의 자본을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도 아예 그 자체적으로 재단을 설립을 하고 거기서 낙태나 어떤 이제 피임이나 이제 거기에 이제 엄청난 재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본인의 이제 나라, 이제 국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의 재단, 자본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본인의 손아귀에 놓고 싶은, 그래서 그들을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미국이 잘 사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조금 못 사는 걸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안에 이제 무질서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럼 that's okay.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이 사람들에 의하면. 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산하 제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결과 굉장히 인구가 많이 줄었죠. 공교롭게도 산하 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부터 인구가 줄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줄었는데
이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거든요. 96년에 이제 마무리를 졌어요. 이제 더 이상 산하 제한 정책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미 그게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시스템이. 왜냐하면 더 이상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 아이를 낳을 수가 벌써 줄어들으니까 그들이 또 많이 낳지 않는 거니까 그냥 자동으로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 그래서 많은 인구학자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집단 자살 행진 중이다라고 이미 90년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심각했지만 지금은 더더욱 심각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아이들이 더더욱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 이렇게 시작이 된 국제 인구 조절 정책이 이제 유엔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유엔이라는 기구가 굉장히 세계 평화, 그렇죠? 안보, 이제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설립이 된 거 아닌가. 근데 실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너무 많은 희생자들이 이제 났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이제 종식을 시키자. 더 이상 이런 전쟁은 하지 말자. 유대인 대학살이며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국제 기구인 거죠. 유엔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 처음에는 50개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국가가 다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람직하게 처음에 공식적으로는 바람직하게 설립이 되긴 했지만 그 뒤에 이걸 통해서 어떤 다른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이미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러시아 스파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념들이 벌써 유엔 안에 스며들고 있었고 그게 나중에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엔 안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였다라는 거, 스파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고 그래서 지금 유엔이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유엔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단체는 아니었죠. 예, 원래는 유엔은 모든 그런 회원국들이 서로 모여서 견제를 하고 그렇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장입니다. 이 자체는 어떤 권력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유엔이라는 장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싸우지 않도록 협약 맺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제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데가 바로 유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엔이 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90년대 드러난 거지 그 전에 이미 그런 움직임은 이미 다 들어가 있었어요. 초기부터.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인구 조절에 아주 선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엔 지금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가 록펠러 땅에다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유엔은 록펠러와 손을 같이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초기부터 인구 조절의 움직임을 같이 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어떤 반생명적인 움직임들이 이미 시작이 됐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그 비밀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9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유엔이 완전 색깔을 달리합니다. 왜 90년이냐? 89년 90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냉전이 종식이 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집니다. 그 소련이 붕괴가 됐고 동독이 붕괴가 됩니다. 유엔을 하나로 묶었던 하나의 어젠다는 바로 냉전 종식이었거든요. 평화를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냉전 종식에 모든 회원국들이 이제 그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그렇죠, 뭐 인구 조절도 있고 뭐 권리, 인권, 이상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슬슬 유엔 안에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89년도에 그게 완전 무너지면서 유엔을 하나로 묶는 어젠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유엔이 무슨 기능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논의가 이제 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물밑에서 작업을 하던 그런 반성경적인 그런 이념을 가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문화 막시즘이나 페미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60년대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렇죠. 68 혁명도 있었고 이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들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70년대 본격적으로 학교로 들어가서 그걸 이론화하기 시작을 했고 법제화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낙태법이 73년도에 미국에서 합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페미니스트들의 로비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미 미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들이 유엔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들은 시기를 보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유엔 안에서 조용히 관찰자 입장에서 있다가 틈을 보고 이제 그들이 이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게 바로 90년대입니다. 네, 그러면서 유엔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어젠다를 내기 시작해요. 냉전이 종식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윤리, 평등, 그리고 인권, 뭐 여성, 아동, 뭐 이런 문제, 환경 이런 문제를 내세우면서 유엔이 이제 새로운 색깔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하고 이제 모든 회원국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90년대 이후로는 유엔이 하나의 파워가 됩니다.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그냥 장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파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이 유엔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이제 속박이 되는 것이죠. 협약을 통해서 발목이 묶이고 처음에는 괜찮았던 협약들이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이 되거든요. 아동 권리 협약이나 뭐 그런 것 등등 통해서 네, 그런 흐름들을 잠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 유엔이 안 하던 행동들을 보여요. 그전에는 국제대회라는 거는 크게 없었어요. 국제대회가 있을 게 없었거든요. 그냥 모여서 그냥 냉전을 종식을 시키고 그래서 회원국들끼리 이렇게 필요할 때 이사회에서 모이고 총회에서 모이고 이제 그 정도였는데 언젠가부터 본격적으로 대회를 막 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뭐 어젠다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협약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89년도에 아동 권리 협약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90년도에는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아동 대회가 한번 또 열립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환경이 문제다 해서 또 환경 문제로 또 모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인권이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보편적인 인권이 아닌 소수자 중심의 인권을 여기서 논하기 위해서 모인 굉장히 위험한 대회입니다. 그전에는 유엔이 보편적인 인권을 논하는 곳이었거든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9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소수자, 특정 집단의 인권에 집중하기 시작한. 네, 그래서 지금 93년도 세계 인권 그 대회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만큼 93년도 인권 대회가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대회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94년도 그렇지 인구 문제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죠. 인구 조절과 관련해서 모인 대회입니다. 네, 그리고 95년도에는 여성의 불평등, 역차별, 차별하면서 이제 모인 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90년도에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슈를 막 등장을 시키면서 모든 회원국들을 다 모이게 해요. 그래서 막 서명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무조건 이행하게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엔의 흐름을 바꾼 회원국들이 아니라 NGO 단체들이 여기 아주 중심에 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엔이요 패러다임이 바뀐 데는 누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유엔 안에 있는 NGO 단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회원국들은 그냥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유엔에 가는 거거든요, 회의에. 근데 그런 NGO 단체들, 이념에 아주 치우친 NGO 단체들, 여성 문제, 아동 문제, 인권 문제, 그거에 아주 함몰된 그런 NGO 단체들이 유엔 안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게 90년대거든요. 이들이 이제 이슈를 제시를 하고 로비 활동을 하면서 이런 회의들이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 줄로 빨간 표시한 이 4개 그 협약과 대회를 좀 설명을 하려고 이제 합니다. 일단 한번 아동 권리 협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아동 권리 협약이 왜 지금 좀 문제가 되냐면 이 뒤에 보시면은요 아동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협약에서 그 전에 아동은요 그 전에 아동은 보호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권리. 이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아동의 권리였어요. 그런데 아동 권리 협약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도 자율적인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라고 외친 게 바로 아동권리 협약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금 학생인권 조례도 아이들에게 너무 지나친 권리를 줘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뭐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터치를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아동권리 협약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게 판을 깔아준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아동권리 협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아동권리 관련해서는 아동권리 협약이 아닌 59년도에 아동권리 선언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아동이란 어떤 존재냐?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어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의 존재를 다 아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동 권리 선언에는요, 태아들까지도 아동으로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미 태아는 생명이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 원칙 4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출생 전후 아동과 어머니는 모두 다 출생 전후에 적절한 보살핌을 포함하여 특별한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된다. 태아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미 선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랬던 유엔의 분위기가 나중에는 협약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은근슬쩍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아동 권리 선언에서는 분명히 아동의 권리를 뭐로 정의를 했느냐? 특별한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다. 그게 아동의 권리다. 그리고 부모의 권리도 동일하게 거기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 그게 부모의 권리예요. 네. 그런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복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의 권리가 거기 이제 더 덧붙여진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의 권리가 최소화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권리는 은근 언급은 돼 있어요, 서문에. 그런데 나중에 그 협약을 해석하는 위원회들이 부모의 권리를 이제 빼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는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면 그 협약을 잘 이행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권고를 하는 이제 조직이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협약이 체결되면 동시에 위원회도 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위원회에 그냥 일반 회원국들의 어떤 그런 대표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단 어떤 이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름으로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이런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협약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것을 설명을 표현을 하는데 제가 하나를 예로 가져왔어요. 2013년도에 그 위원회에서 여러 논평을 주기적으로 출간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협약이 너무 모호하니까 이게 실제 무슨 의미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논평이거든요. 2013년도에는 어떤 제목의 논평이냐.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 하면서 일반 논평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24번에 보시면은요. 아동의 건강권. 네, 아동권리 협약에는 아동의 건강권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건강권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아동의 건강권은 뭐까지 포함이 됩니까? 성과 재생산의 자유가 포함이 되는 거다. 거기까지가 아동의 건강권이다. 여기선 성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성의 자유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인 거죠. 자율적인 성적인 행위의 그 결정. 그다음에 재생산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많이들 아시죠? 재생산이라는 것은 유엔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아이를 낳을 수와 간격을 자유롭게 조절할 권리. 자녀도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수와 간격을 자유롭게 조절할 권리를 재생산권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자유롭게 수를 조절할까요? 낳을 시기를 조절할까요? 피임과 낙태를 통해서인 거죠. 그래서 재생산권이라고 은근슬쩍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이 됐지만 실제 그 안에는 낙태의 권리가 이미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아동권리 협약을 재해석하는 위원회들의 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낙태의 자유가 있고 성적인 자유가 있다. 그거를 다 건강의 권리로 다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31번에 봤더니요. 부모의 권리가 이제 최소화되는 게 보이죠. 아동은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의 동의 없이 성과 재생성 관련된 비밀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부모의 권리는 굉장히 축소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 계속 나옵니다. 국가는 부모 돌보미 또는 후견인의 허락 없이 성적 건강, 피임과 안전한 낙태, 이제는 대놓고 낙태라고도 써 있습니다. Safe abortion. abortion 낙태 앞에다가 어떤 형용사를 넣습니까? 안전한. 이제 형용사를 안전하고 단순하고 간단하고 이제 그런 형용사를 붙이면서 낙태는 이건 의료 행위야.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야. 그런 느낌을 이제 문서에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위원회, 이런 아동권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 2016년대에는요 청소년에 대한 권리를 좀 더 다시 확장 해석을 해서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서는 대놓고 청소년들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간성, 그렇죠. 여성, 그러니까 이게 성기 두 개의 성기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달린 그런 존재들을 간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꼭 여성 남성이 섞여 있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정상은 아닌 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10대 넘어가면요.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러니까 호르몬의 어떤 그런 수치 그걸로 인해서 여성으로 선택을 하든 남성으로 선택을 하든 그렇게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거기에 맞게 수술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 거를 간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간성도 이제 존재를 하니까 걔네들은 수술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제3의 성으로 인정하라는 게 이 뜻입니다. 간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차별금지법 얘기를 또 하는 것이죠. 또 39번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청소년들은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런 관련된 비밀 의료 상담 및 조언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60번에는 아예 대놓고 청소년들 대상의 낙태를 비범죄화하라.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여기가 아동권리협약을 재해석하는 위원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가 얼마나 지금 아동의 어떤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진짜 아동의 아동다움을 앗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번에는 대놓고 이제 포괄적인 성교육을 진행을 하라. 이런 모든 권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필수로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위원회의 이런 논평들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구글이나 들어가시면 이게 논평이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다 포괄적 성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그것들을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저번에 여름에 이제 포럼에서도 환경 얘기를 했는데 결국 환경과 인구 조절과 굉장히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네, 역시 이 유엔에서 문제입니다. 유엔에서 이런 환경 관련된 문제들을 이슈로 삼았는데 언제부터? 70년대부터. 제가 아까 전에 90년대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그때는 대회가 있었던 거고요. 70년대 이미 환경 관련된 어떤 그 안에 기구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모리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철저한 공산주의자였거든요. 캐나다에 살았지만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무총장이 돼요. 이런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이제 앉힙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 환경에 대해서 이게 환경이 문제 아니냐, 이거 위기다 위기를 조장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대놓고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다. We only have 10 years to save the world. 이 세상을 구하려면 from the catastrophe, 재앙으로부터 구하려면 10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초대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고 82년도에 새로운 사무총장이 막 나오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8이래요. 이제는 18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 다음에 89년도에 또 다른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제는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조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90년대에서는 또 UN 환경 관련된 거기 이제 관련자 분이 또 90년대 와서 이거 지금 기후 문제 이거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이거 자체가 위기라고 이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2012년, 2007년도 지금 2007년도에서도 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012년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네, 한 수십 년간 지금 이런 인구 환경 그런 위기를 이제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 무슨 위기 말로는 위기라는데 실제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못 먹어서 굶어 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못 사는 그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가난해서 이제 굶어 죽지만 이게 환경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 안에 내전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네, 한번 그러다가 92년도에 환경 대회가 한번 이제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이때 환경 대회 때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NGO 단체들, 그런 환경 전문가들, 이 세상을 아주 환경 위기로 환경이라는 걸로 위기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주 전면에 등장한 대회가 환경 대회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대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이 위기다. 환경이 위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면서 협약을 맺거든요. 그 협약의 초안을 누가 작성했느냐? NGO 단체들의 전문가들이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NGO들이 저 밑에서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아예 전면에 등장해서 초안까지 작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환경 대회가 왜 중요하냐? 환경이라는 이슈로 모였는데 이때 모든 문제들을 다 한데 아우르는 대회였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환경에다가 뭘 가지고 왔냐? 인구 과잉. 인구 과잉 문제도 같이 덤으로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산 건강이라는 굉장히 낯선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을 해요. 재생산, 이거는 본격적으로 94년도에 등장을 한 단어이긴 한데 이때 은근슬쩍 여성의 어떤 낙태 문제, 인구 문제, 이것을 같이 접목을 시킵니다. 그리고 경제 불균형,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막 구분이 되는데 이거를 재분배해야 된다. 얼마나 공산주의적인 사고입니까? 네, 이런 경제 문제, 인구 문제, 재생산, 낙태 문제 이런 것들을 한데 아우러서 환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논의가 된 그런 대회가 바로 환경개발대회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회원국들은 가서 열심히 이게 문제구나. 재생산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어떤 그런 권리를 또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또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구나 하면서 다 서명을 하고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쯤 해서 록펠러가 이제 3대째, 이 사람은 데이빗 록펠러입니다. 그 우리가 말한 존 디 록펠러의 손주죠, 손자가 이제 그쯤 94년도 그때 또 환경과 인구 문제를 또 결부시키면서 그 연례 어떤 대사들이 모인 그 만찬에서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느냐? 인구 증가. 결국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죠? 인구 조절에 아주 함몰된 그 집단이죠. 그 재단이죠. 인구 증가가 이제는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섬뜩할 정도로 명백해지고 있다. 이제는 인구 문제와 환경 문제를 아주 대놓고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그 중심에 누구를 둬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유엔은 세계 인구를 안정시키는데 다시 말해서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오로지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인구 조절인 거죠. 그것을 지금 환경 문제랑 또 이제 이 환경을 이제 이슈화 시키니까 환경을 가져오면서 그 중심에 누가 역할을 해야 된다? 유엔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엔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고 유엔은 그 돈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한 통속이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정말 이 위기인지, 네, 저번에도 제가 다 이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치는 게 탄소 중립이거든요. 탄소를 0으로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배출이 되기도 하지만 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식물들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광합성을 해서 햇빛과 함께 영양분으로 이 식물들이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당연히 광합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식물들이 성장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식물들이 성장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식량 생산도 증가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산화탄소가 증가함과 동시에 지금 그림 보시면은요, 기온도 같이 증가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구 온난화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가요. 온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지구 온난화라고 뭐 몇십 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도, 2도 차이인데 온난하면요.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량 생산이 훨씬 더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때는 떨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구 기후는 인간이 CO2를 많이 발산해서 기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태양과 지구와의 어떤 각도의 변화로 인해서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 탄소 조금 배출했다. 뭐 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 온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네, 이산화탄소가 뿜어지면 그만큼 식량이 많이 생산이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밀과 쌀과 곡물이 다 생산이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 3, 40년간 지구가 얼마나 푸르러졌는지를 푸른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푸르러지는 곳은 푸른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 반대인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빨간색보다 푸른색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더 지구가 푸르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가 저기 표시를 하는 빨간색은요 더 진합니다. 그 푸른색이. 그 위 흰색은 사막이에요. 그건 원래 사막이었고 그거는 여러분 그냥 빼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이요 빨간색보다 진한 그 청색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청록색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더 짙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을 해서 식물이 더 많이 증가를 했고 이제 더 푸르러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양심 있는 기후 그런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는 없다라고 선언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박석순 교수님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것을 반대를 하는 분이신데 전 세계적으로 양심 있는 과학자들이 선영을 해서 2019년도에 아예 선언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왜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느냐? 결국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학자들이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 어디서 돈을 받느냐? 결국은 재정을 지원해주는 재단들, 연구재단, 그렇죠, 기업, 그런 데서 재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재단이나 그런 기업들은요 방향이 명확하거든요. 이거를 기후 위기로 몰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되는 연구의 연구비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연구자들은 이제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계속 생산을 해냅니다. 그러면 다른 뭣도 모르는 과학자들은요 그거를 보고 또 이제 근거 자료로 또 사용하고 또 재생산되고 그래서 그런 학자들로 인해서 이런 논문들이 자꾸 나온다라는 것이죠. 실제 나무들이 베어지는 곳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만 보는 거죠. 그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세력화하고 정치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언론들이 막 이제 호도를 하는 거예요. 거 봐라, 기후 위기다 위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들이 이제 한통속이 돼서 이런 기후 위기론이 만들어지고 탄소 중립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 조절 이 기후 위기 이거 자체가 사기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게 영어로 red hot lies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어떤 한 양심 있는 그 정치 평론가가 이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기후 위기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느냐? 그 기후 위기에는 인구 조절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환경 보호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환경 보호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환경 보호를 가지고 정치화, 세력화하는 사람들은 환경 보호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정말 잘 보호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죠. 임무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환경을 보호하는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정치화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사람이 태어나면 더 많은 쓰레기, 더 많은 오염, 더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인구 과잉 문제를 키운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 인간이 바로 그 오염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산화 제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은 뭐다? 산화 제한, 인구 조절, 모든 게 다 인구 조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남겨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러면서 진보주의의 입장에 미묘한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모든 아이가 이제는 환영받아서는 안 된다, 태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이론에 의하면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92년도 환경대회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인구 조절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4년도는 대놓고 뭘 위해 모인 대회입니까? 국제 인구를 위해서 모인 대회예요. 대놓고. 네, 근데 지금 인구 대회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고요. 1927년도에 처음 1차 인구 대회가 열렸었거든요. 이때는 UN이라는 거 전에 국제 연맹이 있었습니다. United Alliance라고 국제 연맹이 있었고 나중에 그게 이제 UN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국제 연맹을 중심으로 거기 누가 투입이 됐습니까? 마가렛 쌩어. 그 산화 제한을 시작을 한 사람. 그리고 누가 지원을 했느냐? 록펠러가 재정 지원을 해서 1차 세계 인구 대회를 한번 엽니다. 그때 논의는 인구 과잉.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죠. 네. 그러다가 쭉 이제 계속 인구 대회가 몇 차례 열리고요. 74년도에 또 한 번 또 큰 대회가 열립니다. 이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때 왜 인구 대회가 열렸는지 나중에 그 극비 문서가 다 드러났어요. 이제 그 당시는 클래시파이드 비밀 문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30년 지나면 비밀 문서가 다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그게 지금 구글에도 구글 극비 문서 다 돌아다녀요. 그때 키신저라는 지금도 지금 살아 있죠. 엄청난 그 외교 이제 그거 활동하는 정치 활동가인데 그 사람이 실제 이제 대통령한테 어떤 문서를 냈느냐. 미국 안보를 위해서 다른 국가의 인구를 감소를 해야 된다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지금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미국 내에서는 이미 다 논의가 된 거예요. 아, 다른 국가 인구를 줄여야 된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러면서 그때 동시에 부카레스트에서 일단 인구 대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못 사는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구 성장률을 어떻게 1.7%를 감소를 해야 된다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국가들이 또 이제 인구가 조절이 돼야 되는구나 하면서 가서 또 열심히 인구 조절하고 가족 계획하고 우리나라도 열심히 그런 흐름 속에서 가족 계획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94년도가 돼서 이제 아주 또 대표적인 대회가 한번 그러다가 이제 84년도에는 한 번 또 세계 인구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는 레이건 그 완전 보수주의 정권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목소리를 내던 시기입니다. 레이건 정권 때는요, 아예 이때 인구 대회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알고 있거든요. 이 인구 대회가 왜 열리는지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열리는 대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대회 자체도 불참을 했고 이때 이제 인구 조절을 하는 IPPF 아까 국제가족계획연맹의 엄청난 지원이 이걸 통해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재정 지원 자체를 미국에서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이 이제 보수 정권일 때는 인구 조절 지원을 막 차단하다가 이제 민주당이 서면 또 막 엄청 재정 지원하고 그래서 바이든이 요번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재정 지원 다시 활짝 열어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너무 이제 몇십 년 동안 인구 조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회원국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피로감이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왜 이걸 굳이 통제를 하냐? 이거 보니까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발달이 하락하겠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이제 인구 조절 통제하지 말자. 그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재생산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인구를 통제하지 말고 그냥 개인의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기지 왜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냐 그래서 다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근데 개인의 결정권이 결국 무슨 뜻이냐 뭐냐 재생산권이라는 거죠. 제가 밑에 바로 정의를 내렸죠. 자녀의 혹은 아이의 수와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들이 정의를 딱 하면서 개인의 결정권으로 두자. 결국은요 말만 바꿨지 낙태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인구가 조절이 이제 스탑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포장만 바뀐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재생산권이라는 내용이 논의가 됐고요. 다양한 가족.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개념이 정의가 되려고 해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서도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벌써 10년 전부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윤리 책에 보니까 다양한 가족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비혼 그리고 모든 비전통적인 가족, 그 공동체가 다 다양한 가족에 들어갑니다. 동성애 가족, 동성혼 그런 개념들이 다 다양한 가족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양한 가족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바로 94년도 인구 대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실제 참여는 했고 그게 뭔지 모르고 다 서명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실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반대하는 회원국들이 있었어요. 한 20여 개 국가들이 다 카톨릭 국가들이었어요. 이슬람 국가들. 재생산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낙태의 권리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재생산 관련된 용어 다 뺀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 아무도 몰랐어요. 다양한 가족, 핵가족, 대가족, 다양한 가족 많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들은 딱 얘기했어. 혹시 그 동성혼 인정하자는 거 아니냐라고 내골적으로 거기서 이제 발언을 했어요. 이거 문제 있다, 빼자.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그때 모인 회원국 중에 170 몇 개 회원국만 이제 서명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거 난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면 어떤 회원국들은 일부 삭제하고 서명하겠다. 이제 그래서 재생산권, 다양한 가족 그런 것들은 다 빼고 나머지만 동의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100%다 동의하고 그냥 가져왔다라는 거 이제 모르는 거죠, 진짜.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무지한 그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방향이 이제 진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회의가 바로 95년도에 있던 여성 대회예요. 네, 이 여성 대회에 뭐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결국은 NGO들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완전히 장악한 회의다. 한 5만 명들이 모였어요. 5만 명. 그중에 이제 180 몇 개 회원국들의 대표들이 들어갔고 그중에 3만 명이 NGO 페미니스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NGO 페미니스트들이 다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 대회에서 무엇이 논의되는지 이미 알았고 초안 작성에 함께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주 결의하는데 이제 로비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다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때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느냐? 바로 전 년도에 재생산권이 논의가 됐죠. 논란이 많았던 그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요. 하나의 권리를, 성 권리, 성적 자기 결정권. 그것을 은근슬쩍 같이 얹습니다. 그래서 성과 재생산 권리. 그래서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생산권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 그렇죠.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여성의 인권이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것을 모든 문서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때 젠더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로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정책 용어로 젠더 용어를 쓰라고. 그래서 그 당시 또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죠. 젠더, 섹스는 알지만 젠더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뭐 꼈다 뺐다는 그 젠더냐 하면서 굉장히 반대한 회원국들이 많았다는 거. 이 젠더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는 타고난 성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역시 카톨릭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왜 이게 이 대회가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거를 다 뭐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이 대회에 참석해서 여성 가족부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굉장히 문제되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인지 교육, 성인지 예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다 양성평등 기본법이에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출범이 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유일한 낙태를 전면 폐지를 이제 주창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 여성가족부가 왜 만들어져 있느냐? 세계 여성대회에 참석을 함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유엔하고 지금 우리나라 흐름이 다 유엔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몇 가지 기구가 있죠. WHO. 대놓고 낙태를 조장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낙태는 살인이고 이거는 범죄고 이거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WHO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Abortion is safe. 낙태는 안전하다. 그리고 simple. 아주 간단하다. 단순한 health. 건강 개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죄라고 포장하지 않고요. 안전하다, 단순하다, 아주 간단하다. 이건 건강을 위한 거다라고 포장을 WHO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도 대놓고 낙태는 의료다. 이건 죄가 아니라 의료입니다. 의료.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낙태가 건강 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낙태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면 여성의 생명, 건강 및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마치 낙태죄가 없어지면 여성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가 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와 함께 HRP, Human Reproductive Program, 그 재생산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유엔 안에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또 HRP에 다 어떤 기구가 들어가 있냐? UNDP, 인구개발회의, 그 회의 관련된 그 부처, 그리고 UNFPA가 인구기금입니다. 인구조절에 재정을 지원하는 인구기금, 유니세프, 우리가 아는 그 유니세프, WHO, 그리고 이런 모든 인구조절에 뒤에 재정 지원의 통로가 되는 월드뱅크, 얘네들이 다 앞에 모여서 만들어진 게 HRP거든요. 거기에는 WHO가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람 여기에서는 큰 두 가지 책을 냈는데요. 뭐라고 냈습니까? 품질 높은 낙태 의료를 위한 지원적인 법과 정책 환경을 위하여. 그러니까 품질 높은,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낙태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국가는 법과 정책을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2015년도에 나온 또 책의 제목이 뭡니까? 성건강, 성과 관련된 모든 성행위, 성과 관련된 피임법, 낙태 이런 거는 인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모든 회원국이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게 여기에 이제 메인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지금 WHO와 HRP가 이제 함께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유사한 그 낙태 유도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 뭐 미프진 지금은 그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효용이 안 되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뭐라고 돼 있냐?
개인들은 임신 초기에 의학적 낙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낙태약을. 이거는 수술이 필요 없고 저렴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고 이건 당신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거다 라면서 굉장히 이거를 긍정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WHO와 HRP에서. 네. 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처럼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죠. 네, 유럽에서도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 패밀리, 프로 라이프, 크리스찬 중심의 단체인데 그냥 뭐 어떤 한 조그마한 단체가 아니라요. 여러 개국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30개국에 100여 개의 단체들이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가들 왜냐면 이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또 그런 크리스찬 기업들이 뒤에 함께 합세해서 이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어젠다 유럽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프로 라이프, 프로 어떤 그런 패밀리 운동 정책을 바꾸고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조직적인 활동을 유럽 전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 지금 패밀리 리서치 카운슬 그리고 휴먼 라이프 인터내셔널 그리고 패밀리 워치 인터내셔널 CFAM Center for Family 이게 지금 다 단체 이름이거든요. 가족 보호 단체 그리고 생명 보호 단체 이 단체들이 미국의 NGO 단체인데 실제 지금 UN에 등록이 돼 있는 NGO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뒤늦게 들어가서 이제 NGO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UN 총회나 UN 그런 이사회에서 가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이죠. 이상한 용어, 뭐 재생산권 막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반기 들고 목소리를 실제 가서 내는 단체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리스찬 학부모 단체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게 세력이 확장이 되고 함께 연대를 하면서 이제 UN까지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기구가 바로 국제 가족 기구예요. 실제 UN이 아닌 가족 기구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모여서 이제 작년에는 10월달에 멕시코 시티에서 세계 가족 회의를 한번 열고 그래서 그 대대적으로 전 세계 회원국들이 모여서 이제 열고 이렇게 퍼레이드도 하고 그런데 아시아 국가는 아무 국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국제 가족 기구에 같이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연대를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낙태가 지금 미국에서 그 로데 웨이드가 이제 뒤집어 엎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이제 그 주들도 앞다퉈 낙태를 막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죠. 어디는 12주, 어디는 6주 하면서 일부 금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빨간 그리고 주황색 그 주들이 낙태를 금지 그리고 일부 금지하는 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낙태를 막 전면 그 폐지를 하는 데는 딱 동부와 저쪽 서부, 캘리포니아, 우리가 문제 삼는 뭐 뉴욕이나 그런 캘리포니아 지역이고요. 중부, 특히 남쪽을 우리는 보통 바이블 벨트라고도 하거든요. 남침례 교단이 완전 꽉 잡고 있죠. 복음주의, 그런 개신교 거기가 이제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거기를 우리는 다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그런 신앙을 그대로 복음주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는 바이블 벨트 지역이 다 보시면 낙태를 금지하는 주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들은 낙태를 전면 지금 폐지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어떤 반생명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 28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나와 있어서 그냥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 당연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이 세상은요 이거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가 되지 않도록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가 아닌 뭔가 뭐 다른 성이 또 막 만들어진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명하고 연관해서 한번 좀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성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죠. 일단 성이라는 개념은 생명 탄생부터 시작이 돼서요. 성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제 성인이 되면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 관계를 통해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다 하나입니다.
어떤 하나는 뭐 뒤집어 엎고 뭐 질서 그렇게 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하나 뒤엎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양한 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이성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제는 동성애, 양성애, 뭐 다자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 뭐 등등등 뭐 그런 거를 다 사랑이라고 이상하게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네, 결혼 그건 건너뛰어도 돼. 뭐 비혼, 이혼 아니면은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결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왜곡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성이라고 하면요. 성관계에만 집중을 합니다. 성행위적인 부분. 근데 이 세상은요. 성이라 그러면은 섹슈얼리티 철저하게 성관계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는 전후 연결고리를 끊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성을 봐야 되거든요. 생명과 가족과 그렇죠 이런 모든 임신과 출산 이게 하나의 이제 성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앞뒤 다 잘랐어요. 오로지 성, 관계, 행위에만 집중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신으로 연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네, 임신 그렇기 때문에 피임이라는 게 또 개념이 등장을 하죠. 또 피임이 실패를 하면 당연히 그 다음 뭡니까? 낙태. 그러니까 생명 탄생은 큰일 나는 거죠. 오로지 이 세상은 성관계, 거기 생육, 번성 땅이 충만하라 그 개념이 실현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뒤집어 놓은 게 지금 이 세상의 질서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진짜 끝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마지막에 하나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라는 그걸 통해서 어떤 도덕과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하나하나 이제 순서적으로 뒤집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마르크스나 니체나 그런 무신론자들을 통해서 도덕을 파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와해를 시키죠. 20세기 들어와서는 페미니즘이나 젠더 이데올로기, 낙태, 비혼, 이혼을 통해서 가정을 와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가 뭡니까? 지금 이제 순서대로 뒤집어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는 성별이 해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첫 그 시작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오기, 지금 그거 하나 남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성별의 해체가 아니라요. 인간 존재 자체가 말살이 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기를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AI 4차 산 지금 인간 존재의 말살의 시기로 지금 들어갔다. 이때는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의 역할이 안 되는 거죠. 인간과 비인간이 막 혼용이 되는 것이죠. 비인간이 오히려 인간을 정복하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짐승의 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 만드신 순수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뭔가 바뀌게끔 하는 어떤 시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에 왔다. 정말 진짜 마지막 때에 왔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존재에 이제 끝이 왔을 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끝까지 여러분이 이런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경적인 반생명적인 문화를 보시면서 이제 그것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